안녕하세요. 네, 은희경입니다. 이번에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리마스터판으로 인사드리게 됐어요. 이 소설은 제가 40대 후반에 쓴 소설들이에요. 그때 저는 이미 많은 것이 결정돼 버린 인생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과 고민들이 많았을 때라서 소설 속에도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모색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돼요. 자기 인생을 한 번쯤 되돌아본다고 할까요? 질문해 본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에 닥쳤을 때 이 책이 조금이나마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작은 세상이나마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소녀 B의 몽상. 소녀 B는 자신이 언젠가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다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건인가 일어나리라는 건 분명했다. 지금 이대로가 전부라면 자신의 인생은 너무 시시했다. 소공자처럼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아닐까? B는 곧잘 몽상에 잠겼다. 우연히 마당 구석에 파묻혀 있던 수백 년 전 선조의 보물을 발견한다면? 또는 무전여행 중인 초라한 소년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는데 바로 그가 신분을 숨긴 대통령의 아들일 수도 있다. 자신의 화려한 배경에 염증이 나서 진정한 친구를 찾아 나섰을 것이다. 길을 묻는 사람이 소년이 아니라 어른이었다면 그 사람은 영화감독일지도 모른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감추고 있는 소녀 배우를 찾는 중일 테고 말이다. B의 심심한 하굣길의 몽상은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인가 B의 발길은 세계적인 한국인 소프라노의 공연 포스터 앞에서 오래 멈춰졌다. B가 사는 소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이어서가 아니었다.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가수가 친딸을 찾기 위해 굳이 지방 공연을 자청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B는 친엄마의 순회 공연을 따라 세계를 누비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자신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줄 그런 사건들이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B는 낯선 사람에게 특히 친절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사소한 일을 무슨 큰 사건의 전조인 양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가지런히 벗어놓았던 신발이 뒤집혀 있다든지, 자신의 눈앞에서 네온 간판에 불이 들어온다든지, 길을 걷다 갑자기 성당의 종소리를 듣는다든지 하는 건 누구나 겪는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B는 그때마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사방을 둘러보곤 했다.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치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는가 하면 따라오는 사람이라도 있다는 듯 뒤를 흘끔거리며 걷는 일도 많았다. 담벼락의 낙서 역시 B의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였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아무렇게나 휘갈겨진 낙서일 뿐이지만 사실은 B에게만 보내지는 외계의 메시지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B의 몽상은 4차원의 세계로까지 그 영역을 넓혀갔다. 이전까지는 사람이란 길을 갈 때 특히 갈림길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B는 이제부터 시작될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눈을 질끈 감곤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B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경계선이 도처에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걸 무심코 넘었다가는 곧바로 블랙홀로 빨려들어 어딘가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경계선 말이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뿐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모두가 그 경계선을 넘어 다른 차원으로 간 것이 분명했다. B의 주변만 하더라도 몇 년째 소식을 알 수 없는 이웃 아저씨가 있었다. 언제 어디에서 그 경계선과 마주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설령 마주친다고 해도 보통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할 테니 B가 생각할 때 인생은 참으로 위험하면서 또한 드라마틱한 것이었다. 물론 자신은 그 사람들과는 달랐다. 학교 뒷산에서 야외 학습이 있던 날이었다. B는 혼자 도시락 먹을 장소를 찾다가 작은 오솔길 위에서 발을 멈췄다. 커다란 통나무 하나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지난 계절 태풍으로 부러진 뒤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굵은 나뭇가지였다. 그러나 B에게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통나무가 마치 미지의 다른 세계와 지금의 세계를 나누는 경계처럼 보였다. 마침내 경계선과 마주치게 된 것이다. 소용돌이처럼 어지럽게 그 주변을 흐르는 신비하고 밀집된 기운까지 뚜렷이 감지할 수 있었다. 순간 등 뒤가 서늘했다. 자신이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이곳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접어들지 모른다고 생각하자 어떤 알 수 없는 존재들이 B를 둘러싸고 그 선택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긴장과 현기증을 이기지 못한 B는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리고 아이들의 전가를 받은 인솔교사의 부축을 받아 가까스로 자신의 일상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자애로운 사랑의 학교에서와 달리 B는 지정해준 자리를 이탈했다고 꾸중을 들었다. 그 일을 전해 들은 엄마가 가벼운 빈혈이라고 쉽게 넘겨버린 것과는 상관없이 그날 이후 B는 자신이 희귀한 병을 갖고 태어났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때는 왜 자신이 그토록 평범하게 태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어쩌면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통 사람처럼 성장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었다. B의 머릿속에는 희귀한 병을 통해 태생의 고귀한 신분을 깨닫게 된다는 한 가지 몽상이 보태졌다. 아, 인생은 얼마나 많은 암호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것일까. B에게도 들려주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Y가 몸이 좋지 않다며 캠프사이트에 남아있겠다고 한 날이었다. P 선배와 단둘이 간다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등산로 입구까지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었다. P 선배는 어김없이 지도를 들고 앞장섰다. 얼음 호수를 3개쯤 거쳐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정오가 막 지난 때였다. 사람의 발길이 뜸한 등산로여서 그런지 빽빽한 침엽수림 사이로 맑은 얼음 물길이 유난히 고즈넉해 보이는 아름다운 숲이었다. 곧게 뻗은 가지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햇빛이 그대로 허공의 거미줄에 반사되어서 마치 나뭇가지 위마다 자전거 바퀴가 은빛 살을 반짝이며 굴러다니는 것 같았다. 온몸에 점점 서늘한 녹색물이 배어드는 듯한 기분이었다. 말없이 P 선배를 따라가던 나는 언제부터인가 그가 지도를 보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지도상으로는 이미 길이 끊어졌다는 뜻이었다. 그러고 보니 내가 밟고 있는 것은 캐나다 국립공원에서 조성해 놓은 길이 아니라 야생의 흙이었다. 지도에도 없는 길이면 등산로가 아니잖아요. 그만 돌아가죠. 나는 남이 안 가본 길을 가는 재미로 살아. P 선배는 빙긋 웃기까지 했다.
경치에 홀려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는 생각과 함께 더럭 불안을 느끼며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대낮이긴 했지만 길에서 조금 벗어나기만 하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를 그늘진 검은 숲이 사방에 펼쳐져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여행 첫날 Y가 그랬던 것처럼 피 선배를 바짝 따라 걷기 시작했다. 곰은 없겠죠? 야생동물한테 먹이를 주면 안 돼. 스스로 먹이를 찾지 않고 점점 남의 것을 뺏으려 하거든. 아니면 구걸을 하거나. 훈련된 곰을 야생에 풀어놔봐. 적응을 못하고 먹이를 얻기 위해서 등산객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놈이 반드시 나오지. 인간이든 곰이든 마찬가지야. 친구가 되려고 하면 안 돼. 타인으로 대하는 게 서로 살아남는 길이야. 선배는 산에 자주 간다면서요? 난 야생이 좋아.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세계거든. 인간이라는 종만으로는 세상이 너무 뻔하잖아. 인간은 적응을 너무 잘해서 재미가 없어. 적응만 하면 진화를 할 수가 없지. 바나나가 진화에 유리하다는 건가요? 열대 우림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절지동물이 수백만 수천만이고 깊은 바다에는 수백만 종의 무척주 동물이 있지. 그것들도 그곳에서 우리처럼 진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나는 피 선배가 대화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일방적으로 자기의 말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고 남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여전히 숲은 한낮에 정적에 쌓여 있었지만 지나치게 서늘한 것도 사실이었다. 깊은 숲 뒤쪽으로 검은 그림자가 슥 지나가는 듯한 환영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눈앞을 스쳐갔다. 나는 애써 대화를 이어갔다. 선배가 생각하는 진화란 게 뭐예요? 모두들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진화야. 인간들은 다르다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자기와 다른 인간을 배척하게 돼 있어. 하지만 야생에서는 달라야만 서로 존중을 받지. 거기에서는 다르다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야. 사는 곳도 다르고 먹이도 다르고 천적도 다르고 서로 다른 존재들만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거야. 왜 그렇게 지도를 열심히 보세요? 갑작스러운 나의 질문에 피 선배는 피식 웃었다. 좌표가 있으니까. 지도는 내가 풀어본 중에 가장 쉬운 2차 방정식이야. 원점 5가 확실하면 P의 위치는 구할 수 있는 법이거든. P의 위치가 구해지면 가야 할 방향이 보이겠죠? 아니, 다음 순간 피 선배의 얼굴에서 웃음이 거쳤다. 내 등 너머 어딘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올바른 길이란 건 없어. 인간은 그저 찾아다녀야 할 뿐이야. 나의 등 뒤쪽에 계속 시선을 붙박은 채로 피 선배가 천천히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으므로 나는 그제야 뒤를 돌아보았다. 침엽수의 잎들은 녹색으로 반짝였고 빽빽이 서 있는 나무 둥치 아래 카펫 같은 풀밭 위로는 검은 나무 그림자들이 길게 길게 늘어졌다. 그 안에서 길고 아름다운 갈색 털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눈가가 검었고 주둥이는 길었으며 얼굴은 우리 쪽을 향해 있었다.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곰이 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집중했다. 숨이 막힐 듯 했지만 나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노란 민들레 앞에 멈춰선 곰은 냄새라도 맡듯이 조용히 고개를 내밀어 무심한 표정으로 그것을 꺾었다. 나는 전율을 느꼈다. 자연 상태로의 존재, 그 아름다움과 천연함, 그리고
위험에 압도되었다. 그날은 S의 생일이었다. 나는 그녀를 루비 튜스데이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왜 하필 패밀리 레스토랑이야? 이런 곳에서 왕관을 쓰고 케이크에 초를 불어 끌 나이는 지났어. S는 투덜거렸지만 고시원 근처의 양식집은 그곳뿐이었다. 곳곳에서 아이들이 떠들어댔다. 알프스 소녀 같은 차림의 종업원이 나타나 무릎을 구부리고 사뿐 절을 한 다음 우리에게 금연석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네, 좀 조용한 자리로 주세요. 시끄러운 아이들을 날카롭게 쏘아본 다음 불만을 억누른 목소리로 S가 말했다. 조용한 자리라면 이곳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종업원이 안내한 자리는 창가이고 구석자리였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호젓한 자리가 남아있을까? 나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먼저 내가 안쪽으로 들어가 앉았다. 테이블과 의자 사이 공간이 너무 좁아 나는 테이블을 맞은편으로 조금 밀었다. 그 다음 S가 반대편 자리로 들어와서 앉으려 했다. 그러나 테이블이 그쪽으로 너무 가까이 밀려 있어 몸이 들어가지 않았다. S는 신경질적으로 테이블을 다시 내 쪽으로 민 다음 확보된 공간 안으로 몸을 들여놓았다. 말 하나마나 나는 테이블이 거의 가슴에 닿았고 S의 히스테릭한 얼굴로부터도 그리 멀리 있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갔던 때와 반대 순서를 밟아 번갈아 한 사람씩 의자에서 빠져나왔고 훨씬 나빠진 기분으로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아이들의 옆자리로 안내되었다. 왜 손님이 앉지도 못할 좁은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S의 질문에 종업원은 준비된 대답을 했다. 설계가 잘못되었나 봐요. 그래도 그 자리에 앉으시는 손님들도 가끔 있거든요. 스테이크를 먹고 맥주를 마시는 동안 S와 나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10년을 만난 사이이니 할 말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는 입을 열기 시작하면 자칫 지겹다거나 헤어지자는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우리는 그날 늦은 시간까지 맥주를 마셨다. 손님들이 대부분 돌아간 시간이라 비로소 S가 원하는 조용한 분위기가 되어 있었다. 나는 S와 내가 앉으려다 실패했던 좁은 자리로 안내받아 오는 남자를 보았다. 커다란 악기 케이스를 들고 희끗희끗한 머리에 피곤해 보이는 남자였다. 남자를 안내하는 여자 종업원은 난쟁이처럼 키가 작았다. 흥미로운 이벤트를 기획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니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다. 남자에게 커피를 갖다 준 다음 작은 여자 종업원은 그 옆자리에 앉더니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그 자리는 전혀 좁아 보이지 않고 꼭 맞았다. 남자는 눈을 내리깐 채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시고 여자는 상냥한 눈빛으로 허공을 보며 웃다가 찡그리다가 마치 마임을 하듯이 혼자 얘기하고 있었다. 여자가 움직일 때마다 구석에 세워둔 악기 케이스가 부분 조명을 받아 얼굴에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조금 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테이블을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맞은편 여자의 옆자리에 들어가 앉았다. 앉자마자 남자의 머리는 난쟁이 여자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 여자의 어깨에 기댄 채 흐느끼는 남자를 나는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S가 갑자기 아! 하고 낮게 소리쳤다. 아까는 저 간판이 왼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갔어. 분명 저쪽이었다고. 나는 천천히 맥주잔을 입에 가져가 거품을 마시며 대답했다. 이 집은 회전 좌석이야. 조금씩 돌아서 1시간에 한 번씩 제자리로 돌아와. 뭐야? 그럼 진작 말해줄 것이지.
S의 눈에 눈물이 비쳤다. 넌 뭐든 이런 식이야. 그래, 식당 좌석이 돌아가는 게 네 잘못이냐고 말하고 싶지? 너는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만을 따르고 결과적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거잖아. 그렇지? S의 목소리가 약간 컸는지 맞은편 자리에 악기 연주자와 난쟁이 여자가 우리 자리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나는 분명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프릴이 달린 폭넓은 스커트 아래 가지런히 모은 그녀의 짧은 두 발이 허공에서 대롱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분명히 느꼈다. 나로부터 나누어진 내 몸의 일부가 가볍게 허공을 날아올라 악기 연주자에게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난쟁이 여자의 옆자리에 가서 앉은 나는 여자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해. 나는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미안해. 난 쓸모없는 놈이야. 미안해. 눈물은 쉽게 그칠 것 같지 않았다. 제6장 잘 가라 내 청춘. 27살의 소련 중위 유리 가가린은 아침 9시쯤 지구를 출발했다. 인류가 우주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동쪽이라는 뜻의 1인승 비행선 보스톡 안에서 가가린은 우주복을 통해 산소를 마셨다. 우주 공간에 이르자 그는 모태 속의 태아처럼 유영했는데 태어날 준비를 하는 아기처럼 가가린 역시 숨을 죽인 채 팔을 내저었다. 지구로부터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깊은 암흑 한가운데에 홀로 떠있는 가가린은 이미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이탈해 있었다. 모든 것이 어둡고 가벼워서 거의 허무에 가까웠다. 불안하고 고독했다. 그때 유리 가가린의 눈앞에 빛을 머금은 행성이 나타났다. 검은 허공으로 가득 찬 우주 한가운데 신비롭게 떠있는 아름다운 별. 가가린은 전율했다. 나는 저 별을 보기 위해서 우주를 뚫고 그렇게 먼 거리를 가로질러 왔던 것일까? 마침내 유리 가가린은 자신이 떠나왔으며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될 별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1961년 4월 12일 지구는 푸른 빛이다. 나는 정확히 7시에 퇴근했다. 서류 캐비닛 맨 아래 칸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서류 가방 한 개를 찾아낸 뒤 먼지를 떨어내고 거기에 원고를 넣었다. 엘리베이터 안에 서서 6개의 층을 수직으로 내려올 때까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이상할 만큼 세상 모든 곳이 정지 화면처럼 조용했다. 내 발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왔다. 지구가 푸른 것은 물의 행성이란 뜻이다. 로스앤젤레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제이도 팜트리 사이로 보이는 풀장의 푸른 물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리 가가린처럼 제이는 자기의 모습을 보기 위해 그 멀리로 떠나갔다. 청춘과 담배는 내게 맡겼다. 자기의 지나간 시간과 온전히 대면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시간을 가로지르는 통로에 잠깐 서 있는 건지도 모른다. 유리 가가린의 세상에서는 종이 접기를 하듯 시간을 접어두는 것이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시간을 긴 띠라고 생각할 때 15년 전 그녀의 결혼식에 갔던 날과 오늘 사이에는 기나긴 거리가 가로놓이게 된다. 그러나 결혼식 날부터 어제까지의 시간을 접어 어딘가 다른 차원의 블랙홀로 보내버린다면
모든 것은 달라진다. 한 블랙홀을 빠져나온 시간은 다른 블랙홀로 이동할 것이다. 결혼식을 포함하여 15년의 시간은 사라져버린다. 그렇다면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고 나는 원고를 버리지 않았다. K는 죽지 않았으며 M도 아직 독일로 떠나지 않았다. 내 편지는 아직 쓰여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날의 다음 날이 바로 오늘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는 원고가 든 가방을 들고 은숙을 만나러 갈 수 있다. 강물로 던져버렸던 푸른 별을 다시 건져내 다른 가방에 담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제이로부터는 내일 오전이 되어야 도착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고도 1만 미터 상공의 제이와 나는 완전히 단절돼 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의 시간과도 단절돼 있는 것 같다. 내 인생의 모든 날과도 단절돼 있다. 오늘 밤의 시간은 내 인생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예외적인 미지의 시간이다.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봄밤이 신비로운 빛으로 거리를 감싼다. 골목 깊숙이 꽃향기가 가득 차 있고 별들은 차갑고도 명료하다. 내 입에서 시가 흘러나올 때마다 내 가슴은 자꾸만 아파온다. 내 눈에서 흘러내린 뜨거운 눈물이 발밑으로 떨어지며 사랑의 종말을 애도한다. 술에 취해 오줌을 눌어나온 친구들의 입김으로 골목 안은 눅눅하다. 티셔츠에 어지럽게 그려져 있던 높은 음자리표가 비틀거리며 끊임없이 허공으로 올라간다. 어느 술집에선가 술잔이 깨지고 여자의 숨죽인 울음소리 너머에서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누군가는 구석에서 붉은 펜으로 띄어쓰기 없는 편지를 쓰고 싸움이 끝난 친구들은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나눠 피우다가 어느덧 함께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고 있다. 유리 가가린의 아름답고 불안한 청춘도 거기 함께 있다. 1992년 봄밤 우리의 귀환 지점 리버 세느에서 쓴다. 며칠 전 택배회사에서 당신에게 사과 한 상자를 배달했어요. 남자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신은 사과를 주문한 적이 없었지만 이름과 주소가 분명 당신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새 선물로 보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과를 먹었고요. 그런데 다음 날 한 남자가 당신 오피스텔에 벨을 누른 겁니다. 누군지 아시죠? 당신도 아는 사람인가요? 남자는 유진이 비아냥거리는데 아랑곳하지 않았다. 형이었어요. 형은 잘못 배달된 사과 상자가 있는지 물었고 이미 그것을 개봉한 당신은 몹시 당황했겠죠. 하지만 형은 전혀 무례하거나 위험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였을 겁니다. 대개 여자들의 호감을 사니까요. 형은 키가 크고 순진해 보이는 용모에다 옷차림도 세련되었지요.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한마디로 당신이 원하던 타입의 남자였다고 할까요? 추운 날씨라서 당신이 현관으로 들어오기를 청하자 처음엔 예의 바르게 사양하기까지 했어요. 당신이 권하는 대로 의자에 앉은 뒤에는 차 대신 사과를 원한다며 유머 감각을 과시했고요. 당신이 사과하며 변상하겠다고 말하자 사과를 받았으니 또 사과를 돌려받을 필요는 없다고 또 한 번 애플과 애플로즈의 중의법을 써가며 유쾌하게 대꾸했어요.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당신은 얘기하는 동안 형과 통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현관 벽에 기대져 있던 자전거를 보고 형은 자신이 산악 자전거를 타고 여행했던 수많은 장소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행을 좋아하는 당신은 매우 흥미롭게 경청했고요. 벽에 걸려있던 마티스의 그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형은 혹시 샌프란시스코 미술관에 간 적 있냐고 물었고 당신은 바로 그곳의 기념품 코너에서 산 포스터라며 신기해했어요. 그 미술관 야외 카페에서의 멋진 브런치를 잊지 못한다고 하면서요. 그러자 형은 그곳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였다며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말했지요. 그때 형의 핸드폰이 울렸던 걸 기억하겠죠? 벨소리가 당신의 것과 똑같은 존 레논의 노래였어요. 그뿐 아닙니다. 당신이 사과를 깎고 형이 그것을 포크로 찍었을 때 당신들은 둘 다 왼손잡이라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또 두 사람은 사수자리라는 것도 같았고 똑같은 플래너 노트를 갖고 있었죠. 그 노트 시리즈가 해밍웨이나 피카소도 썼던 브랜드라는 이야기도 나눴어요. 형은 적당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나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가끔 가는 아이리시 팝이 있는데 같이 한번 안 가실래요? 또 카레를 좋아한다면 그 옆에 인도 식당에서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도 했지요. 그 카페와 인도 식당 모두 당신이 좋아하는 장소였어요. 공교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적인 메시지일까? 당신은 두 번째를 택한 겁니다. 그날 일어난 일만으로 형이 당신의 운명적 상대라는 최면을 걸기에는 충분했으니까요. 유진이 대꾸하려 했지만 남자는 계속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왜 사과 상자가 잘못 배달되었는지는 형에게 들었겠죠? 당신이 사는 에버빌 오피스텔은 A동과 B동 두 동이 있어요. B동이 생기기 전까지 A동의 주소는 알파벳이 붙지 않고 그냥 에버빌 오피스텔이었어요. 동을 적지 않은 우편물이 무조건 A동으로 배달되는 건 그 때문이에요. 당신은 A동 805호에 살고 있고 형의 집은 B동 805호죠. 형이 주문할 때 주소를 그냥 에버빌 오피스텔이라고 입력했기 때문에 사과 상자는 당신 집으로 배달된 겁니다. 당신은 남의 사과를 이미 먹어버렸다는데 당황했고, 그리고 이것이 더 큰 이유일지 모르지만 형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약간 냉정함을 잃었던 것 같더군요. 사과 상자에 붙어있는 배송표를 확인했겠지요? 주소는 그렇다 쳐도 이름까지 같은데 이상하지 않았나요? 당신 형이 내 이름과 주소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말하려는 건가요? 혹시 최근에 또 어디에선가 이유진이란 이름을 본 기억이 없습니까? 물론 유진은 기억하고 있었다.